신체 영역을 관리하면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고요. 또 보통 한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아이고, 음악 소리가 우린 팔팔 새치고 궁합은 찹쌀 떡과 메밀모스 기어팔. 네, 다시. 그래서 약한 부분부터 이상 반응들이 오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병으로 발전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계속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잠깐만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끌게요. 안 들리는데도 들린다 그래. 음. 네, 이제 안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가지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부터 반응이 오기 때문에 각 영역으로 병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를 설명드리고요.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혈관 관리인데요. 혈관은 뭐 굵은 정맥이나 동맥뿐만 아니라 얼굴 피부 밑에 있는 얇은 모세혈관까지 몸 전체에 있는데 혈관의 길이의 총합 그건 1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근데 이 길이는 지구 2바퀴 반이나 되는 엄청난 길이에요. 근데 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혈관을 통해서 산소라든지 영양소, 혈액 등을 운반하고요.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이런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의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에 관련된 질병을 좀 보자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경증 질환부터 뭐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같은 중증의 병들까지 있어요. 혈관 관리에서 가장 쉬운 첫걸음은 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보통 물이라고 하면 뭐 내가 뭐 커피나 녹차 이런 거 많이 먹는데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끓인 물도 안 되고요. 알칼리 미네랄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끓인 물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생수. 그런 물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피나 청량음료 그리고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뭐 비료로 키워진 과일 채소들을 많이 먹을 때 우리의 혈액은 산성화가 돼요. 그 산성화가 되게 되면 몸속이 암세포가 잘 생기는 환경이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서 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들이 혈관벽에 쌓이게 되고 이때 바로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 물을 통해서 혈액의 pH 농도라고 하는 그 수소이온 농도가 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고 하나의 영양제를 영양소를 얘기해 드린다고 하면 칼슘. 그래서 칼슘을 통해서 몸속이 알칼리성, 산성화가 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칼슘이기 때문에 충분한 칼슘을 드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혈액순환 장애인데요. 보통 혈액이 산성화되고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이 흘러가는 양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몸속에 적혈구 양도 부족해지고 그러면 결국엔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펌프하는 이렇게 뿜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지혈이나 뭐 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들과 같은 중증의 질환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그 증세가 약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족냉증,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발다리가 자주 붓고 아프고 뭐 쥐 자주 나고 근데 뭐 좀 심해진 경우가 이제 하재정맥류 같은 그런 병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과체중이나 오래 서 있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커피나 탄산음료 그리고 짜고 기름진 이런 식습관 그리고 운동하지 않는 이런 운동 부족을 통해서 이런 혈관에 이상이 전반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이 정상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병이고요. 기능이 과해지는 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비정상이다. 그래서 비정상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산성화가 되는 것을 가장 막아주는 것이 바로
어저께 말씀드렸던 염증 수치 관리거든요. 그래서 염증 수치를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제, 각종 파이토케미칼 요런 것들 그리고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해도 여러분들의 몸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B는 제가 비타민 B라고 쓴 게 아니라 비타민 B군이라고 쓴 건 비타민 B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한 가지의 비타민 B를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 B를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혈관 관리를 할 때 또 하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이 적혈구라고 하는 걸 생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중에서도 식물성 단백질, 우리가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바로 콩에서 나온 대두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셔주시는 게 좋고 혈관 속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EPA, 제가 EPA를 안 적었네요. EPA라고 오메가3에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혈관 속에 혈액이 빠르게 돌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심장인데요. 그 심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펌프질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 성분이기 때문에 이 코엔자임 Q10을 먹으면 직접적으로 저혈압이나 고혈압 등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영양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혈관 관리는 해주시면 되고요. 대사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대사 관리는 몸속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물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소화 과정, 그리고 흡수 과정,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를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 모든 과정이 대사 관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 과정 중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내가 소화를 잘 못 시킨다. 근데 소화는 잘 시키는데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근데 소화와 흡수는 또 잘 되는데 내가 변비로 인해서 배설이 잘 안 된다. 이 모든 부분이 대사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신체의 특성상 한 군데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비가 있다? 그러면 빠르게 변비를 개선해 주셔야 그다음에 위나 장으로 그 문제가 전이되는 것을 막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인 대사 관리를 제가 입으로 통해서 나가는 곳까지 나누어 보자고 한다면 입이나 식도 그리고 위, 장, 간, 신장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대사 관리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이어져서 연결이 되어서 그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화는 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소화의 시작은 입이에요. 그래서 입부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이렇게 이빨을 움직여서 저작 운동이라고 하죠. 이빨을 움직여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과정으로부터 소화가 시작하고요. 입속에서부터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입을 통해서 잘게 쪼개진 음식물들은 식도를 통해서 이제 위로 전달이 되죠. 소화 효소는 보통 간에서 생성이 돼서 위에서 나와서 소화 활동을 하고요. 소장이나 대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된 다음에 배설이 돼요. 그래서 각 과정에서 불편함을 조금 알려드리면 보통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소화제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천연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소화 촉진을 도와주는 영양제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죠. 저도 보통 위장 기능이 떨어진 편이라 소화제를 많이 먹었었는데 소화제는 대부분들이 가스 제거제 그리고 위산을 분비하는 촉진시키는 성분 그리고 소화 요소가 어떤 게 들어있냐면 돼지 쓸개즙을 이용을 많이 해요. 그 쓸개즙이라는 건 우리도 쓸개가 있죠. 사람도. 쓸개에서 나오는 그 소화 요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기한 게 위산 가다가 생겨가지고 위염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위액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위액이 제때 필요한 만큼 분비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위산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속쓰림이 또 있어요, 신기한 건. 그래서 속쓰림을 줄이기 위해서 위산을 중화시키게 되는 제산제라는 걸 먹게 되는데 왜 갤포스 있죠, 하얀 거. 그러면 그 제산제로 인해서 또 위산이 약해져요. 그럼 또 소화력이 떨어지고. 근데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위산이 촉진되는 소화제를 또 먹고 또 너무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제산제를 먹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 과정들이 약과 함께 제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위에서 위산 과다가 될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바로 그 위산이 나의 식도로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연쇄적으로 반응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 내가 위산이 약간 속이 좀 쓰리다.' 혹은 '아 내가 소화가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작은의 이런 신호를 시작으로 '아 내가 그러면 대사 관리, 위장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소화가 된 이러한 그 음식물들이 결국엔 장으로 넘어가는데 장은 이러한 그 소화가 완료된 이제 쓰레기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연동 운동이라는 걸 해요. 위를 왜 우리 튜브 짜듯이 쭉쭉쭉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약해지고 장벽이 약해지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음식물들을 통해서 상처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 먹는 음식물들이 이미 몸에 들어가서 36.5 도라고 하는 체온에 의해서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패를 통해서 그 상처 난 부분이 염증이 또 발생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상처가 나 있고 염증이 발생되어 있는 어떤 장의 공간에 그 부패한 음식물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어 있다. 어. 한여름에 여러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뱃속에서 부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독소가 발생되고 가스가 발생이 되겠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싸고 있던 비닐이 약해져서 터진다. 혹은 어디에 구멍이 난다. 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그 장 안에서 일으켜진 독소들이 결국에는 혈액을 타고 그 얇아진 혈관벽을 빠져나와서 혈액을 타고 몸속 전체로 퍼지는 상황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근데 의외로 많은 부분들이 이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데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몸속에 되게 꼬불꼬불하고 한 그 몇십 메타 되는 장이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주름 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몸 안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내시경을 한다고 해도 그 작은 주름 사이에 있는 작은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은 굉장히 병이 한참 지나고 나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비라고 하는 부분, 과민성 대장염은 그 염증으로 인해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고요. 변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연히 이렇게 변비라고 하는 게 그냥 화장실 못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게 내 몸의 이상 반응 중에서 가장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비를 조금 해결해 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보자고 한다면 변비가 생기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위주의 식사, 과일, 채소를 전혀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 주시는 게 장 환경 유지에는 가장 퍼펙트예요. 음. 그리고 장 환경이 이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요즘 많이 드시는 유산균이죠, 여러분들. 유산균도 사실 꼭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장 속에는 이미 좋은 균주가 있어요. 근데 식이섬유가 있는 장 환경에서는 그 좋은 균주가 자기네들끼리 잘 자라요.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을 먹으면 몸속에 자꾸 나쁜 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나쁜 균이 많아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탄수화물 중독이죠. 탄수화물이 자꾸 땡겨요. 그러면 또 장 환경이 더 나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 균주가 사라져서 면역력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환경 개선에는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이미 장환경이 나빠져서 변비나 설사, 뭐 복통 이런 것들로 고생한다 하시면 좋은 균주가 있는 유산균들을 추가적으로 드셔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그래서 식도나 위나 이런 장악력을 개선해 주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당연히 기본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항산화제, 각종 비타민군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화를 도움을 주는 천연 소화 성분이 든 영양제 요즘에 되게 많고요. 속쓰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제산제 드시지 말고요. 갤포스 드시지 말고 위산을 중화해 줄 수 있는 칼슘, 그리고 장안경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이러한 것들이 입과 위와 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다음은 간인데요. 간은 그 소화나 대사에 관련된 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해독에 관여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우리가 영양소를 먹으면 그것을 간이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게 해주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나 호르몬을 생성하는 곳이 이 바로 간인데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할 호르몬 대사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간 기능 저하가 되어서 그 발생하는 경우들도 흔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성 간염이나 간 경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이 성호르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뭐 생리불순이나 유방암 등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만큼 간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간이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과로. 당연히 그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도 간 기능 이상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간에 그 영양소 중에 지방이 한 5% 정도 원래 저장이 되어야 정상인데요. 그게 과한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간, 그리고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경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일정 시간의 공복 상태, 최소 12시간. 그래서 이것을 일정 기간을 정해서 꾸준히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대신에 그 위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저혈당인 분들은 당연히 이 공복 기간을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간에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식단 개선과 영양제를 함께 드셔주시는 게 되게 좋은데 또 나와요. 염증. 그래서 염증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 드시면 되고요. 특히나 간에는 비타민 B군, 그 B군을 모두 함께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B군이 우리가 얘기하는 탄수화물의 대사, 지방의 대사, 단백질의 대사에 모두 도움이 돼요. 비타민 B1, B5, 그다음에 B2, 뭐 B6 이런 식으로 비타민 B군, 비복합체라고 불리는 다양한 비타민 B를 드셔주시는 게 간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 필요할 때 비타민 뭐 B맥스 이런 거 요즘 선전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비타민 B가 간의 대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알고 계세요. 밀크시슬. 대부분 술 먹고 숙취 해소용으로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숙취 해소용이 아니라 밀크시슬이나 실리마린과 같은 기능성 원료는 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미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주나 과로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항생제, 피임약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거 드시는 것도 정말 최소한으로 섭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신장인데 신장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소변으로 나가기 전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도? 요렇게 정도만 알고 있지만 몸속의 전반적인 pH 관리도 하고요. 뭐 혈압 조절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호르몬들의 합성을 도움을 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신장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나빠지고 나서야 이렇게 아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 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관리하기가 힘든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장이에요. 그래서 신장은 처음에 어떤 부분들로 자각 증상이 오냐면 여러분들 그 있죠. 피로감, 그다음에 식욕이 떨어지고 잘 붓고 가려움증이 있으신 분들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해요. 신장도 마찬가지로 약을 먹으면 굉장히 나빠져요. 과로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너무 나트륨이 많은 짠 거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있어요. 이런 신장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바로 DHA,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3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드시면 내가 신장에 좀 도움이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뼈 관리인데요. 사실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사실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거나 손팔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정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게 뼈가 부러지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바로 이 뼈나 관절에 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여자분들이 많이 드시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골다공증인데요. 골다공증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적어지면서 혈액 내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혈액 내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내가 만약에 음식물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족하게 되면 그 혈액 내의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뽑아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몸은 뼈에 있는 칼슘의 양보다 혈액에 있는 칼슘의 양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칼슘이 부족하다고 내 몸이 판단이 되면 자꾸 제 뼈에 있는 칼슘을 가지고 와요. 칼슘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동해요. 아까 얘기한 위산을 중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다른 비타민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먹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백질 섭취, 그리고 칼슘, 인과 같은 것들을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타민 D나 비타민 K,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아연, 구리 이런 것들과 함께 다양한 미네랄을 꼭 같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갱년기 있으신 분들, 여자분들, 갱년기가 시작되는 나이가 되시면 꼭 칼슘을 함께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관절염은 보통 그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뼈와 뼈 사이를 유연하게 이어주는 연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뼈들이 움직이면서 연골에 마찰이 생기면 손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비만 그리고 또는 외부의 충격에 따라서도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관절에 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글루코사민이에요. 그죠? 글루코사민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드시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요즘에 많이 먹어요. 근데 이 글루코사민은 보통 연골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 보통은 게나 깨, 우리 깨 아시죠? 깨나 새우에 흔히 각각류에서 추출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 각각류에서 추출한 것들은 흡수율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식물성 글루코사민으로부터 만든 제품을 많이들 드세요. 실제로 효과도 훨씬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글루코사민 드실 때는 식물성 글루코사민으로부터 추출한 것인지를 꼭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염증 나오죠. 염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염증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 그리고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는 오메가3 이렇게 도움이 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뼈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는 자가 면역이라고 해요. 자가 면역은 뭐냐면 원래 내 몸속에 나쁜 게 들어왔을 때 내 면역에 관련된 세포가 그 나쁜 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가 면역은 내 면역 세포가 내 정상 세포를 공격하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아직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치료법도 없는 상태예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일반 관절염의 차이는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장시간 1시간 이상 몸이 뻣뻣해지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관절염은 움직일 때 아픈 거예요. 그 사용을 안 하면 안 아파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용하지 않아도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절에 조금 아프다라고 하면 그게 아침에 아픈 건지 아니면 내가 활동을 하면서 아픈 건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더 위험한 건 이러한 염증들이 폐나 심장이나 신장 그리고 신경으로 침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뼈에 관련된 것들도 중요하지만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제나 비타민 B, C, D와 같은 이런 성분들을 같이 드셔주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통풍인데요. 통풍은 아직 굉장히 유명해요, 아픈 걸로.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걸리고 골다공증이 뼈에관에 여자가 많이 걸리는 거라고 하면 통풍은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데 사실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왜 남자가 더 많이 걸리는지는. 근데 중요한 건 이 통풍의 원인은 바로 요산이 제대로 그러니까 배출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뭐 음주, 과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탄수화물 적게 드셔야 되고요. 고지방식, 기름진 거, 그리고 탄산음료, 맥주 이런 것들을 작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통풍은 요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다음은 바로 면역력 관리예요.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제일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몸 안으로 침투를 하면 몇 가지 방어 단계를 거치는데 그 방어의 1차선이 점막이라는 거예요. 왜? 눈, 코, 입.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씻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눈, 코, 입에는 이 점막이라는 게 있어요. 끈적끈적한 투명한 약간 물 같은. 겨울철에 우리가 감기가 잘 걸리는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사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잘 번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으로 보자면 이 점막이 촉촉하지 않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막을 일정하게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면역력 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력은 사실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면역세포의 주된 성분인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B군, B6가 특별하죠. 그리고 C,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면역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미네랄인 아연, 그리고 몸속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장악력 개선을 위한 식이섬유와 유산균,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아요. 근데 면역력의 저하로 뭐 감기나 독감, 요즘 같은 코로나도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성 질병이긴 하지만 또 다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상포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상포진은 이미 몸 안에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을 해 있다가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몸으로 나타나는 뭐 수포나 발진 이런 것들은 한 뭐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마련인데 가장 심각한 건 신경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느껴지는 통증. 굉장히 아픈 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대상포진은 걸려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신경송산을 통한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대상포진을 가볍게 한번 이렇게 알았던 분들은 정말 면역력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얘기드린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든 강의 때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염증 관리, 그 염증 관리가 바로 면역력 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염증 수치를 낮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 높은 환경을 유지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항산화제라고 얘기하면 항산화제가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거기 밑에 적어놓은 파이토케미칼, 바로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빨간색 파프리카 안에 들어있는 거, 노란색 파프리카 안에 들어있는 거, 초록 시금치에 들어있는 거, 자주색 비트에 들어있는 거, 주황색의 토마토, 보라색 채소, 뭐 마늘, 버섯, 콩 요런 것들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칼이고요. 그게 자연에서 얻어지는 항산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바로 항산화제. 그리고 특별히 천연에서 추출한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시고 음식물을 드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노화 방지도 되고요. 염증 감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걸 얘기를 해드리면 이 셀레늄,
셀레늄이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암 이렇게 그 관리, 수술이나 아니면은 뭐 방사선 치료 같은 거 받고 나면 일부 병원에서는 이 셀레늄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먹으면서 관리하라고 추천을 실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인 셀레늄 같이 드셔주시면 이런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이제 호르몬 관리인데요. 호르몬은 사실 그 일정 어떤 기관들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물질이 몸속에서 만들어지면 호르몬이고요. 우리가 음식으로 먹으면 그게 영양소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사람은 비타민C를 생성하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람이랑 원숭이를 뺀 나머지 동물들은 몸속에서 비타민C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만들면 호르몬, 밖에서 먹으면 비타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 하면 되게 많죠.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뭐 인슐린, 그리고 식욕 호르몬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사실 몸 전체 대사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광범위해요. 근데 오늘은 그중에서 갑상선 호르몬하고 인슐린 정도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갑상선 저하나 갑상선 항진 요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원래 갑상선 호르몬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대사의 균형을 조절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칼시토닌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혈중의 칼슘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칼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호소들을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갑상선 항진과 저하 모두 갑상선 기능이 비정상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동일해요.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도움이 되지만 저하증에는 특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 그리고 칼슘을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갑상선 그 저하인 분들은 여기에다가 강력한 항산화제 아까 셀레늄이나 이런 아연 같은 거 많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얘기가 나오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오드인데요. 요오드도 마찬가지로 몸에는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환자분들 중에서도 의사가 요오드를 제한하는 식단을 권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오드가 적당히 들어있는 음식물과 그리고 영양제를 섭취해 주시는 게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상선 저하가 있거나 항진이 있으셔갖고 나는 요오드를 안 먹어요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음식물로 드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하는 식단을 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양은 드셔주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중요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영양소가 과하면 에너지가 간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것을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포도당으로 바꾸어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인슐린이 부족하면 몸이 뭐라고 느끼냐면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뇌한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식하시게 되는 거예요. 식탐이 유발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혈액 내에 과하게 먹은 당들 때문에 혈액 내에 당의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뇨예요. 근데 당뇨는 쉽게 생각하면 혈액 내에 당 수치가 높은 건데 사실 당뇨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로 인한 합병증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고지혈증 이런 혈관 질환들이 당연히 생기죠. 그리고 당뇨 합병증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심장마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내장 이런 것들도 사실 당뇨 때문에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당 수치 관리, 평소에 인슐린, 혈당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설탕, 단순당이라고 하죠. 빵, 밀가루, 그리고 탄산음료, 고지방, 기름기 많고 가공식품, 버터 이런 거
짠 거, 나트륨 많은 거, 당연히 커피, 술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는 아까 장 관리하는 거랑 똑같이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주시면 돼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DHA도 필수. 그리고 탄수화물을 좀 작게 먹고 지방도 좀 작게 먹으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짧은 시간에 이런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충분하지 못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부분 한 부분 왜 원인이 생기는지,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먹는 영양소는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사실 각 부분마다 한 2~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체는, 모든 신체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나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다만 먼저 나빠지는 곳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나빠지는 반응이 나올 때 더 신경을 쓰시고 한쪽에 반응이 나왔을 때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아, 조금 요 부분이 나빠진다라고 하면 아, 내가 조금 더 많이 나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 관리의 비법은 정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먹고요. 탄수화물, 지방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항산화제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칼, 요거를 집중적으로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3, 우리가 알고 있는 등푸른 생선, 아니면 참기름, 콩기름, 들기름, 요런 것들, 그리고 식이섬유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충분히 주무시고 적당하게 운동하시고 금주와 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라고 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보통 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가 PT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건강 관리를 하는 시작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양제를 제가 보통 강의를 해드리고 나면 언제까지 식단 관리해야 되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강의에서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이제껏 제가 먹었던 음식물 그리고 생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잘해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병증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또 다시 이전에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드는 노력보다는 좋게 만든 후에 그것을 유지하는 게 훨씬 작게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건강 관리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하냐면 건강하게 살고 싶을 때까지 유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진짜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는 것이 곧 여러분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생기면서 잘 먹으려고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신 만큼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고 또 제대로 드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일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3월의 강의는 3월 8일 그리고 3월 22일 2번 있고요. 보통 지금처럼 오전 11시에만 진행이 되던 것이 저녁까지 요청이 있어서 저녁 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건강 습관 만들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 편하게 강의 나눔해 주셔서 소개해 주셔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신청은 이번 강의를 소개해 주신 분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